안녕하세요. 원페이지북입니다. 오늘은 이전 몰릭의 듀얼 브레인입니다.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박태웅의 인공지능 AI 강의와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는 기계가 아닌 공동지능의 혁명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과거 기술혁명은 반복 작업의 자동화 중심이었다면 현재 AI는 인간 사고 강화 또는 대체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코딩, 마케팅 등에서 이전의 증기기관에서는 18에서 22% 정도의 생산성 향상이 있었다면 AI는 20에서 80% 정도의 생산성 향상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만든 AI지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불투명하고요. 그래서 검은 상자, 열린 듯 닫힌 문, 강력하지만 미스터리한 도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외계지성의 탄생. 주의력만 있으면 된다. AI 언어혁명의 기점으로 Attention is all you need 라는 2017년에 구글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이 이전 AI의 빙하기를 깨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AI 구조를 제안하면서 핵심 개념으로 Attention 메커니즘, 주의 메커니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AI가 문장 중 중요한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더 인간다운 방식으로 언어를 이해하고 예측이 가능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책에서도 이 Attention이라는 개념과 트랜스포머라는 개념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것처럼 각 어텐션 헤드가 문장의 다른 측면에 주목해서 문장에서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고 다음 단어를 무작위 예측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서 연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챗GPT의 T는 트랜스포머인데 이 트랜스포머의 핵심이 멀티헤드 어텐션입니다. 작동 방식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텍스트 학습을 통해서 단어 간의 관계를 확률 기반으로 관계 학습을 통해서 이 가중치, 매개 변수를 줍니다. 그래서 AI는 언어를 이해하지는 않지만 수학적으로 패턴과 문맥을 예측하여 마치 인간처럼 소통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 거대 언어 모델은 인간처럼 보이지만 인간처럼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계지성 같은 AI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정렬 문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이 외계지성 정렬하기, 이 AI의 정렬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것 때문입니다. 초지능이라는 개념, 인간을 뛰어넘는 AI가 도래하지는 않을까라는 요 개념 때문에 정렬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라 Super Intelligence, 즉 스스로 능력을 향상할 수 있고 인간은 그에 비해서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 더구나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AI를 다루어야 된다. 그래서 정렬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초지능의 실질적 위험성으로 인류의 멸종 가능성을 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로 인해 2100년까지 인류의 10% 정도가 사망할 확률이 12%, 낙관적인 추정도 2%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인간의 가치, 목표와 맞닿는 AI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 책에서도 AI가 보조 목표 생성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본래 목적과 무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최적화만을 추구하여 인간의 가치와 충돌하게 되면 인간이 멸종하게 되는 가능성을 지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계 지성을 위한 인공윤리가 그래서 필요한데 아직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출력과 표절이 스타일을 복제하는 것이 어떤 표절에 해당하는지 이것도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반복시켰을 때 원작과 유사도가 증가하게 되어 재현 위험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기술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RLHF, 인간의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이 필요한데요. 기존 AI가 단순한 데이터 학습,
확률적 예측뿐이었다면 챗GPT는 인간이 직접 평가하고 피드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답변을 생성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답변을 평가하고 좋은 답변은 강화시키고 나쁜 답변은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그 외에 프롬프트 인젝션이라는 개념도 이미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텍스트 기반 AI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해서 여러 가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개념이고, AI 탈옥에 대한 것도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인 예가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동기는 기술 발전이고 정렬 유지한 기술 발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당분간은 등한시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픈소스와 소규모 개발이 맞물리게 되면 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책을 내놓으면 혁신이 저해되고 국제적인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데, 해결책으로는 기업과 정부, 연구자, 시민사회가 같이 집단적으로 항상 감시의 눈초리로 보내는 것이죠.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문명의 붕괴에서도 이 내용을 이야기해드리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대중의 인식을 통해서 친환경 기업의 증가, 즉 핵심 주체는 대중일 수밖에 없고,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이 기업의 유통망의 취약고리를 공략해서 친환경 행동을 보상하고 비환경적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는, 즉 정부와 대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은 공동지능이 되기 위한 4가지 원칙을 소개하고 있는데, 원칙 첫 번째로 작업할 때 항상 AI를 초대한다. 이런 AI 확산에 따른 차이와 한계와 능력의 이해, 이것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AI가 개인으로서 갖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 AI의 역할은 사고의 동반자이므로 결정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무비판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판단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핵심은 인간 개입을 유지하되 AI는 보조도구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칙 두 번째는 인간이 주요 과정에 계속 개입하는 것으로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개념으로, 이 계속 반복되는 이 루프 중간중간에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 그 결정점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원칙 3는 AI를 사람처럼 대하고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AI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역할을 상정시키는 것입니다. 페르소나를 설정시키면 참여적 협업과 지속적인 지침을 통해서 공동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지금의 AI를 앞으로 사용하게 될 최악의 AI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경외감이나 설렘이나 불안, 상실감 이런 것에 휘둘릴 필요가 없고, 이 불편함은 변화의 신호이므로 계속해서 열린 마음과 수용적인 태도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사람으로서 AI. 이 2부는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쭉쭉 이야기하는데요. 4장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모방게임. 그 인공지능을 평가하는 테스트로 가장 유명한 게 튜링 테스트죠. 기계도 생각할 수 있을까? 모방할 수 있을까? 이것을 평가한 그런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 종류의 대화에서 AI와 Theory of Mind라는 마음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1970년대에 미국의 어떤 연구자들이 유인원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바나나를 직접 먹지 않고 그 상대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같은 뇌부위가 활성화되더라 라는 것을 처음 발견함으로써 그걸 이제 거울 유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인지상정, 즉 공감의 기초가 되는 마음 이론의 뇌과학적인 근거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실제로 마음 이론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아직은 아닌 것 같지만 AI 논리로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모방 게임을 통해서 사람을 모방할 수 있는 단계에서 이제는 마음 이론이 들어맞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고, 이제 AI가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불꽃은 GTP4를 만든 인공 일반지능 AGI의 불꽃이라는 논문을 통해서인데요. 최근에 그 챗 GPT를 통해서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 그 위로와 해결책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AI와 친밀감, 이제는 마음 이론을 넘어서서 친밀감을 이야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친밀한 AI 동반자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5장은 창작가로서의 AI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은 기억이 없고 토큰 간의 확률, 요것만 저장이 됩니다. 매개 변수가 저장이 되는 것이죠. AI는 알지 못하고 말처럼 보이는 문장을 반복하고 그럴듯하지만 잘못된 정보, 즉 환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창의성은 제한된 조건에서 어떤 캔버스라는 틀에서 더 창의적인 결과가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기반 작업에는 부적합하지만 창작이나 유희에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 이전 책에서도 거대 언어 모델은 100% 꿈, 환각 문제가 있는 반면에 구글의 검색 엔진 같은 것은 환각 문제는 없지만 창의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둘 사이에 조화로운 결합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 맥락에서 같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동화된 창의성에서는 색다름과 독창성은 같지는 않고 새로움은 하늘하늘에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기존 개념의 재조합에서 나오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에 고안하게 될 때 굉장히 특이하게도 자전거와 새, 이 둘 사이를 연결시켰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아무도 자전거와 새를 연결시킬 생각 할 수가 없었는데 라이트 형제는 이 둘을 연결시킴으로써 휘는 날개를 만들어내고 즉 비행기를 완성시키게 된 것이죠. 곧 연결이 혁신입니다. 마치 그 제틀카스트라는 그 카드에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적어놓고 이것들을 무작위로 조합을 해서 새로운 개념이 탄생되게 되는 이런 기존 연결, 무작위성이 함께 합해지면 창발적으로 창의성이 나오게 되는 이런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을 능가하는 발명을 보시면 LLM이 이 창의성에 굉장히 특이적이기 때문에 AI 아이디어는 대부분 평범하지만 당신이 인간이라면 이것을 필터링하고 재조합하면 참신한 아이디어가 가능할 수 있다. AI는 예상 밖 조합을 잘 생성한다 라는 유용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창작의 의미를 보시면 그 AI는 도구일 뿐이고 모든 것을 맡기면 창의성이 상실된다. 인간의 해석력과 상상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아가 사진으로 대체되고 수작업 데이터가 스프레드시트로 대체되는 것처럼 과거는 앨범 판매가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라이브 실력이 중요하다. 언제나 창의성의 동반자일 수 있지만 중심은 언제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은 동료로서의 AI입니다. AI가 내 일을 대신할까, 즉 내 직업을 대체하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할 수 있는데요. 직업이 사라지지는 않고 건설 현장에서 목수가 공구가 생겼을 때 없어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것 덕분에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회계사 수작업으로 했던 업무를 스프레드시트로 도움을 받아서 업무 속도가 더 빨라지더라. AI는 반복 자동화에 능하고 계산이 빠르기 반면에 인간은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 판단력 여기에 강점을 지닌다. 즉 AI가 낸 결과 중에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이런 판단력, 비판적 사고 이런 걸로 사람이 고를 수 있다 라는 이야기고요. AI에 너무 의존적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AI를 잘 쓰는 사람은 의견을 검토하고 판단하지만 AI에 기대서 카피 앤 페이스트만 하게 되면 실력도 늘지 않는다. 그래서 AI 성능이 높을수록 오히려 인간은 노력을 덜 하게 되더라.
따라서 AI는 도구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켄타우로스와 사이보그라는 장에서는 켄타우로스는 반인 반수 개념입니다. 인간과 AI의 역할은 분리되어 있고 사이보그 방식은 완전히 통합된 것으로 명확한 역할의 분리 없이 협업하는 방식입니다. 활용 전략은 앞서 소개해드린 바대로고요. AI는 그래서 일의 파트너다. 공동지능으로 진화할 수 있고 또한 AI를 도입하면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기업 입장에서 이것이 도입돼서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인력을 감축만 하면 기업 간 경쟁력, 구성 간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기업 사이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인력을 유지한 채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기업 경쟁력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핵심 질문이 더 좋은 직장을 AI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가,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합니다. 업무에서 시스템으로는 업무 변화와 자율 조직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등장했고 데이터 기반 도구는 많아졌지만 인간의 감정과 집중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지루함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자는 지루함 없이 몰입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 지루한 업무를 AI에게 맡기고 그 나머지 업무를 몰입할 수 있는 업무에 집중하면 AI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스템에서 일자리로는 AI가 진료나 상담, 창작까지 대체 가능하지만 이것을 직접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상위 20%와 하위 20%는 이 능력 차이가 아웃풋 차이가 최대 27배 차이 나는데 AI는 능력 낮은 사람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창의력이 낮은 사람도 높은 점수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장 교사로서 AI, 이 2시그마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인상적이었는데요. 1대1 수업이 일반 수업보다 월등하게 결과적으로는 좋습니다. 성적 평균 플러스 2시그마 상위에 해당하는 성적이 1대1 수업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실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AI가 등장함으로써 이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빠르고 저렴하고 반복이 가능하지만 교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단점을 지니죠. 하지만 이것만 해도 굉장한 것이죠. 더 이상 과제는 과제의 종말 이후 장에서 보면 계산기가 등장했을 때에도 공부가 사라지지는 않았고 AI가 등장했지만 사고력과 글쓰기가 불필요해지지는 않습니다. 수학뿐 아니라 모든 과목에 변화를 촉발할 것입니다. AI에 관한 교육을 할 때 이 부분도 지난번 소개시켜 드렸던 건데요. 체인 오브 소츠라고 해서 생각의 사슬, 그 다음에 단계별로 지시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추론을 해줘라고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해서 프롬프트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프롬프트를 잘 못 쓴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AI가 이미 사람의 의도 파악력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눈빛만 보아도 아는 것처럼 점점 똑똑해져서 프롬프트는 이제 보조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꾸로 교실과 AI 교사, 이제는 그 교육의 방식 자체가 바꿔야 된다. 예전처럼 강의 중심 수업은 이제는 아니다. 거꾸로 교실은 집에서 영상이나 디지털 자료를 활용해서 새 개념, 일반적으로 교실에서 해왔던 이 개념을 집에서 미리 학습한 다음에 교실에서는 토론이나 협업, 문제 해결 활동에 집중하는 것, 이런 형태로 배움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로 역사 수업에서 GPT로 흑사병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 교실에서요. 그래서 이 흑사병이라는 개념, 이 위험했던 그 유럽의 배경, 이것은 미리 집에서 이제 학습을 다 끝내놓고 실제로 수업 시간에 이것들을 재현시켜 놨을 때 현장감 있는 체험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토론과 협업과 문제 해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재밌는 수업이겠죠. 8장 코치로서의 AI입니다.
전통적으로 배움의 경로가 밑바닥에서 전문가로 되는 그 견습생, 인턴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하면서 1대1 매칭하에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오래 걸려도 가치가 있었습니다. 경험으로 배우는 지식이 굉장히 가치 있는 지식이죠. 반복 업무는 AI가 빠르게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과 실수 없이 빠른 결과를 보여 상사들은 인턴에게 업무를 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AI에게 시키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이 되면 전문가 양성의 파이프라인이 단절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상사들과 그 밑에 교육을 하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전문가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AI 시대일수록 진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전문성 습득에는 전문성을 판단하는 주체는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이나 추론 결과는 AI가 제시하지만 그 타당성은 인간 전문가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의식적 연습이 전문가의 조건인데 여기에도 AI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몰입하고 실수를 보정하고 안전지대를 탈출해서 위험지대로 몰아넣는 요 반복되는 의식적인 연습에 AI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전문가가 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25%, 하위 25%의 27배의 아웃풋의 격차가 있고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게임 산업에서는 수익의 5분의 1을 결정하며 GPT 사용 전후 비교했을 때 컨설턴트 간의 성과 격차가 4%로 축소되더라. 로스쿨 학생 사례를 봤을 때 성적 낮은 학생이 AI의 도움을 받을 시 상위권과 유사하더라. 즉 능력 격차를 줄이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균형 장치로 작용하는 아주 순기능을 가지고 있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와 AI에서는 앞으로 AI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에서 더 나아질 것 없이 후퇴할 것이다. 두 번째는 느리게 성장할 것이다. 산술 평균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대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니 제가 바라는 바도 느리게 성장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시나리오 3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입니다. 무어의 법칙으로 반도체 기술이 2년마다 2배로 계속해서 증가했듯이 AI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속화 중인데 이것을 플라이 휠 효과라고 합니다. AI로 AR을 개발해서 가속이 지속되는 것이죠. 이전 책에서는 약간 다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델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AI가 생성한 데이터를 반복 학습함으로써 처음에 이러한 모습이 끝에는 이 반복 학습을 거듭하면 할수록 와해된 모습으로 왜곡된 정보의 산출물을 내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는 다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시나리오 3에서는 속도는 멈추기 어렵고 향후 10년 안에 AI 능력이 수백 배 증가가 예상됩니다. 변화는 예상보다 빨리 더 흡수가 어렵게 진행될 것이라고 하고 최악의 경우로 인간의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로 기계의 신인데 AI는 과도기에 불과할 수 있고 인류를 멸종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이런 위험에 대비하려면 지금이라도 AI의 발전을 차단시켜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AI 위험만 지나치게 집중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를 놓치고 인간 통제력의 상실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